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어대한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기류에 각종 견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읽기에 들어간 한동훈 출마 선언까지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 씨가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버지와의 여러 갈등이 있었다면서 끝내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어떤 내막이 있었던 건지 잠시 뒤에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한국 골프의 전설이죠. 박세리 선수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중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사랑해. 사랑한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직접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가장 궁금했던 게요. 박세리 희망재단이 작년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박세리 씨 본인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안진영 기자님, 박세리 씨가 오늘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번 기자회견, 이번 사문서 위조 고소 이거 관련해서 부녀 갈등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무관치 않다고 했습니다. 부녀 즉, 갈등과 이번 사건이 무관치 않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을 도용해서 의향서를 낸 게 문제가 돼서 사문서 위조로 고소가 됐지만 그렇죠. 그 이면에는 박세리 부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계속적으로 잠재해 왔다는 거죠.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박세리 씨가 이렇게 고소를 진행을 했고 또한 결과적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속내를 토로하는 자리가 마련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채무 문제가 있었다고 좀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수 생활 이후부터 각종 채무 문제로 조금 몸살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박세리 씨와 갈등이 있었다.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단과의 문제도 불거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진 지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그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그 박세리 선수의 그 아버지를 고소를 했었을 때 이게 희망재단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재단 법인에서 어떤 그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이지 박세리 선수가 한 것은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이렇게 법적으로 갈 정도가 있었으면 그 전에 수많은 갈등들이 아마 걸맞아 터진 것일 것이다. 예.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박세리 선수의 이제 박세리 감독이죠. 박세리 감독의 이러한 기자회견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박세리 선수가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본인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친이 어떤 벌려놓은 사업으로 인한 빚 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이상 본인이 책임질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참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얼마 전에 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 가진 돈은 아들의 돈이고 배우자가 가진 돈은 배우자가 가진 돈이다. 네.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선수의 부모님들이 보통 그 유명 선수가 되기까지 뒷바라지를 많이 하면서 그 유명 선수가 따온 가시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지만은 이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자식이 미성년자를 지나서 이제 성년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부터는 그러한 경계를 정확하게 지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세리 씨 이번 논란 결국 아버지와의 불화 그 바탕에는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대중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본인의 치부가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시죠. 2016년도에 은퇴하고 나와서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제가 한국 생활 더 많이 하면서 개인적인 생활 많이 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이런저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가구 쪽이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었고 제가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채무 관계가 또 수면에 올라오고 또 한 번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올라오기 시작했던 게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바보가 수도 있는데 모든 면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왔긴 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이 커졌던 것 같고 물론 가족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솔직히 가족만처럼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고 그 착각이 지금의 화를 더 부른 것 같아서 박세리 재단의 도장을 아버지가 도용해서 지금 뭔가 사업을 구상하려고 하다가 그게 발각됐고 박세리 씨가 있는 재단이 지금 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이. 그동안 여러 번 채무가 있었고 그걸 갚아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박세리 씨 이 대목에서 눈물을 보였거든요. 그 모습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막을 수 없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막았고 계속 반대를 했고 한 번도 아빠 의견에 찬성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고 제 인생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선택을 했고 아버지도 아버지 이제 가시는 길을 저는 만들어 드렸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이죠. 앞으로 저는 해결될 일만 남았지만 저는 제가 앞으로 갈 길은 확실히 확고히 갈 방향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더 이상 이제 정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제가 갈 방향, 제가 가야 할 도전과 꿈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만이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더 단단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IMF 때 우리 국민들에게 참 큰 용기를 줬던 국민 영웅도 이렇게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안 기자님, 박세리 감독이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세리 씨가 눈물을 보인 거에 대해서는 측근들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본인 네. 스스로도 안 울 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울게 됐는지 그 앞선 질문이 중요합니다. 한 20년 정도 박세리 씨와 그 가족들을 취재해왔던 나이 지긋한 기자의 질문이었는데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았냐,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냐는 질문을 재차했는데 그 끝에 박세리 씨가 지금은 여러분은 곧바로 우는 모습 보였지만 박세리 씨가 사실 한 1분 정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거죠. 원래 박세리 씨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모든 게 가족들을 위해서였는데 그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박세리 씨의 이 발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발점입니다.
채무를 해결하면 또 생기고 또 생겼다. 이게 시발점이었다. 그게 네. 뭐냐면은 아버지로 인한 채무가 발생할 때마다 박세리 씨가 이걸 다 해결해 줬다는 거죠. 해결해 주다 보니까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했고 결국은 이번 새만금 사업 같은 경우 무려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물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진행됐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었겠죠.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좀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채무를 막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눈덩이처럼 불거진 것으로 보이고 이제부터는 나는 해결할 일만 남았다.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한 후에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버지에 대한 선언이긴 동시에 중요한 거는 박세리 씨 아버지라는 건 다 압니다. 이번에도 박세리 씨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새만금청에서도 그냥 인정해준 경향이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볼 때 누군가 박세리 씨 아버지라고 다가왔을 때 박세리 씨는 다시는 책임지는 일이 없으니까는 이걸 보는 모든 국민들 그 누구도 박세리 씨 아버지에게 박세리 씨의 이름을 팔아서 함께 사업하라는 일은 없어서야 한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박세리 씨가 대중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거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내 이름을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거나 다가오면 그게 아니라는 점, 내가 관여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라라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발이 돼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 앞으로 법적으로는 이 공방이 어떻게 좀 이어집니까? 이제 사문서 위조하고 거기에다가 행사죄. 제가 봤을 때 그 박세리 씨 아버지 그 문제는 단순히 사문서 위조 동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업무 방해죄까지 이제 갈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여러 번 경제적 문제를 야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아마 박세리 씨 이름을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 문제라고 뭐 고상하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사기 등 범죄, 경제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경제 범죄는 그 특성상 손해를 배상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데 이 손해를 배상해 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박세리 씨 집안에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딸인 박세리 씨이니까 네. 여태까지 아버지가 이런저런 문제를 범죄적인 문제를 야기했어도 결국은 딸이 지금까지 다 이걸 갖다 갚아줬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갈수록 그 도가 심해지니까 예. 박세리 씨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이야기인 거고 오늘 저런 기자회견을 한 거는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책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만약에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와 경제적으로 얽히게 될 수도 있는 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의미로 전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세리 씨,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자택 경매설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집 경매 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는 경매에 나가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법적으로 올바르게 다 체면 변제를 하고 제 명의로 다 집을 인수했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데 언론에서는 모든 게 경매에 넘어갔다 등등 좋지 않은 기사로 조금 더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그 자택 문제는 경매가 넘어가지 않았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한 그 법 적용 문제로 좀 넘어가서요. 오늘 변호사가 직접 그 아버지가 사용했던 인감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조된 인장과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인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이제 피해자가 위조하여 사용한 인장이고 오른쪽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실제 법인 인감입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준철 씨와는 무관한 비영리 재단으로 영리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준철 씨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역할이 없고 업무도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지금 송치를 한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검찰로 갔을 때
지금 이 박세리 씨도 한 번 더 뭐 증인으로 가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을 예.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왜 그러냐면 뭐 관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근데 이게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뭘 하겠습니까? 문서를 위조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뭐 사기죄라든지,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를 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기 행각을 벌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 또는 조사를 한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그런 송사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어떤 사이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는 혹시 뭐 소통을 하시거나 대화를 나누신 게 있는지. 전혀 소통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없죠.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는 전혀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좀 소통이 단절된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건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어요.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이런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관계에서는 전혀 아빠와 저와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려서 굉장히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모든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거고. 안 기자님, 박세리 씨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의 채무를 갚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빵 터져버린 것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아버지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해 9월 고소장이 접수가 됐고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안이 불거지는 벌써 9개월이 돼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이번입니다. 이렇게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혹시 아버지와 어떤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그 이전부터 이미 아버지와는 소통이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박세리 씨가 공식적으로 은퇴한 게 2016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일들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결국 8년 동안 채무를 갚고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결국 그 때문에 아버지와는 소통을 끊어놓은 상태에서 결국 이런 새만금청 문제까지 터지게 됐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과 사는 구분을 하겠다고요. 박세리 씨가 지금 이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이 재단 입장에서 고소를 했을 때 박세리 씨가 그래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박세리 씨는 이날 얘기를 했습니다. 심각성을 본인이 먼저 깨닫고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버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세리 씨의 변호인이 박세리 씨 아버지의 그 이름 석자를 명확하게 밝힌 이유도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앞으로는 아버지가 행하는 그런 모든 법적인 것들과 나는 선을 긋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 같습니다. 자, 아버지와 가족이 항상 든든한 응원군이었다라는 박세리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과거 박세리 씨의 했던 그 얘기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최우선이고 가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주축이 되죠. 제가 선수 생활하면서 성공기까지도 가족의 희생이 없었으면은 솔직히 불가능했죠. 가족이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죠. 고생은 좀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선수가 집안에 있다 보면 가족 모두가 운동선수예요. 모든 일상 자체가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고 살았고 또 대회하는 날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많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부모님하고 가족한테 가장 많이 라면 플렉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솔직히 그건 가족한테 한 거라 플렉스라기보다는 뭐 당연한 거다. 참 가슴 아픈 뭐 가족사입니다만 박세리 씨가 이제 아버지와 절연을 하겠다 이런 공개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많은 미디어들도 관심을 가진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골프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을 때죠. 그때 아마 제가 처음으로 큰 시합을 이제 나간 거죠. 트로피 진열하는 데를 이쪽으로 가시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보이지? 여자 중등부 우승 트로피. 내가 가져갈 거니까 찜 하라고. 우승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아빠가 다음부터는 찜하고 네가 가져가라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우승하기 시작했어요. 강산표 부위원장님 어떻게 좀 오늘 회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옛말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박세리 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세리 씨한테 참 박수를 쳐주고 싶은 게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도 시그널을 보내고 더 추가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박세리 씨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식을 골프를 시켰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식이 잘 돼가지고 골프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일단은 뒷바라지 하다가 사업을 조금 멈춰놨다가 자식이 골프로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또 다시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그것을 변제를 해주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박세리 씨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박세리 씨와 박세리 씨 아버지의 그런 관계,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박세리 씨 눈물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족사, 아픈 가족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세리 씨가 이렇게 했던 것,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버지와의 절연을 통해서 대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지만 박세리 씨의 성격이 이번 기자회견을 자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분이 좋아야 뭐든지 기분 좋게 하고 날씨도 좋아야 기분 좋은 거죠. 그냥 항상 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항상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MBTI가 ISFJ래요. 그리고 용감한 수호자라는 뜻인데 그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좀 다정하고 유해 보이는 혹은 단호하고 차가운 면도 있다. 그건 맞아요. 등치가 빠르고 또 증명해. 그거 맞아요. 생활력이 강하고 그거 맞는데? 안 기자님, 박세리 감독이 평소에도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 보면은 굉장히 솔직하고 또 거침없는 모습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번 기자회견도 본인의 성격이 좀 한몫했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단에서 고소를 했다는 게 계속 강조가 되는 게 박세리 선수가 조금 움츠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본인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심각성을 깨닫고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고도 분명히 밝혔고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용감한 수호자가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박세리 선수가 정말로 지키고 싶은 건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동안은 가족을 보면서 선수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은 재단 이사장입니다. 골프 꿈나무들 얘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나 혼자만의 재단이 아니라 골프 꿈나무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비영리 재단이 결코 이런 일을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좀 박세리 씨가 이번에 큰 결심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박세리 씨는 지금 여러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웃음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휘말리면은 방송 활동을 하는데 위축이 되고 또 활동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이번에 분명히 문제를 바로잡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큰 결단을 내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 말씀대로 이 재단은 골프 꿈나무들을 키우겠다라는 박세리 선수의 그런 꿈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박세리 씨가 이 재단을 세워서 우리 골프 유망주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박세리 씨가 이야기했던 그 바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박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더 나아진 환경 중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일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박세리 희망재단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단단하게 박세리 희망재단이 성장해가는 만들어가는 이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기자님, 일단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 재단, 박세리 씨가 우리 골프 유망주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이 재단엔 피해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도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 재단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분명했고 그래서 재단은 건재하게 원래 하던 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 상황에서 선을 한번 분명히 그어줬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박세리 씨가 향후 어떤 활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박세리 씨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이 재단에 그 전체적인 자산을 놓고도 재작년보다 작년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거 역시 혹시 이번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박세리 씨가 얘기한 거는 어차피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후원금으로 움직이고 후원금이 들어오면은 이걸 남기지 않고 모두 후원으로 내보내는 게 이 재단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의 자산이 남아있는 것이 중요치 않은데 마치 이번 사태와 연루가 돼서 재단의 자산이 줄어든 게 아니냐 이러한 계속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들을 다 차단을 하고 재단은 원래 일을 그대로 계속 해나겠다. 그런 취지로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설 변호사님. 네. 일단 박세리 씨가 오늘 참 눈물을 보여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보신 많은 국민들도 저랑 같은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팬들은 이 박세리 씨를 더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 아픈 관계를 우리가 목도했지만 그걸 딛고 또 박세리 씨가 한층 더 국민들께 또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격려와 응원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한때는 그 비투라고 하죠. 이 연예인의 부모가 진 어떤 채무에 대해서 그걸 이제 뭐 갚지 않은 경우에 그 또 자녀인 연예인들이 뭐 자숙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박세리 선수의 어떠한 박세리 감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이 생각 드는 것들은 네. 정말 자식으로서도 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갚다 못해서 이제까지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일단 그 박세리 씨 부친이 이 박세리 선수와의 어떤 연관, 자녀 부녀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절대 조심을 해야 되실 거고요. 그와 관련한 어떤 피해가 있으시면 이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박세리 선수가 얘기한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피해자이신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박세리 감독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예능에서 많은 밝은 모습, 그다음 희망적인 모습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그 구김 없이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제 박세리 감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쪽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업무방해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새만금청이 박세리 아버지라는 그 이름 그것만으로 지금 인감을 오케이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됐다가 이게 엎어지면서 새만금 사업 전체가 레저 사업 전체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새만금청도 그런 업무 처리에서 잘못이 있는데 그러면 새만금청에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업무 방해를 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새만금청에서 하는 그런 일들과 관련해가지고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그 쉽게 말하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새만금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봤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박세리 그 재단 관련해가지고 대표자가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식으로 대표자가 있었을 텐데 단순히 아버지다 그다음에 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누군지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저도 뭐 이름 다 알고 있는데 네. 말씀만 안 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새만금청에서 설마 딸이 하는 건데 아버지가 딸한테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했겠어? 이런 식으로 만연히 생각해가지고 일이 진행되다가 결국은 새만금청이 해야 될 업무가 저런 기망행위로 인해 가지고 박세리 씨 아버지의 기망행위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렇게 허위 서류를 갖다 내는 거는 전형적인 업무 방해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새만금청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들면 업무 방해죄까지 이어져 가지고 적지 않은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박세리 씨 아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민사소송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한 새만금청의 도의적인 책임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뭐 그건 도의적인 책임이고 사기당했을 때 뭐 속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았다고 해서 어떤 뭐 책임을 갖다 져야 되냐 그런 건 없을 거고요. 예. 다만 새만금청의 담당자나 거기 이제 고위 관련 그 관계자들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징계 정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기자님, 박세리 씨 방송 활동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방송 활동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세리 씨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거든요. 네. 피해자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거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분명히 기자회견 중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박세리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는 이 일이 또다시 어떠한 억측이 나오거나 문제가 되지 않고 본인이 활동하고 또 재단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세리 씨의 눈물의 기자회견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김호중 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심이 컸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에 또 빠졌는데요. 검찰이 김호중 씨를 비판한 대목도 눈길이 갑니다. 먼저 지난달 김 씨의 모습부터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술은 뭐 어떤 종류를 얼마나 사고 직전까지 마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고요. 사고 당일 술인데 얼마나 마신 거예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제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김호중 씨 사고 발생 40일 만에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혐의를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죠. 네, 왜 그러냐 보니까 경찰은 이번에 검찰을 송치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다고 송치를 했죠. 그런데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더라 라면서 지금 최종적인 기소 혐의에서는 뺐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상식적으로 약간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호중 씨가 그날 사건 바로 이후에 호텔에 갔습니다. 네. 경기도 어디 묻혀 있는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들렸습니까? 편의점을 들렸어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뭐 본인이 이 사고를 내서 답답한 마음에 술을 먹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본인의 어떤 음주 사실이 나중에 걸렸을 때 자신이 그냥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그때 들어가고 그 호텔에서 자기가 술을 마신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저는 샀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이시는 CCTV 화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이 언제 걸렸느냐. 언제 음주를 특정할 수가 없으면 방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나중에 술이 다 깬 다음에 측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공소장에 음주 수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음주 수치를 적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가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걸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입법의 불비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좀 확연하게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가 됐습니다만은 뭐 나머지 죄로도 충분히 뭐 유죄가 저는 선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형량만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번 기소를 하면서 밝힌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처럼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나가 조사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보셨던 대로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바람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가 없더라. 언제 술 먹었는지가 확실하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거 김호중 씨가 의도적으로 한 거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 나가서 검찰 조사 때도 나 10잔 내로만 마셨다라고 계속 주장했잖아요. 경찰이 파악한 그런 뭐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소주 3병, 4병 이상 먹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김호중 씨가 10잔 내로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었기 때문에 허위 진술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했지만 결국 이런 사법 방해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가 없더라라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 게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좀 전에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니까 대충 뭐 얼마 정도다.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양형이 달라지니까.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이런 경우에 굉장히 강한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요. 굳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지 않아도 특가법상에 도주 차량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해당되고요. 거기에다가 운전자 바꿔치기 했으니까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갖다가 파손했으니까 증거 인멸 교사 이런 거 다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실무에서 하면은 뭐 굳이 새롭게 법을 만든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저는 김호중 씨 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제 윤창호 씨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 윤창호법이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천만다행히 김호중 씨가 저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웬만한 사람이 저 정도 술 마시면요 어떤 행위가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는 지난번에 윤창호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희생된 걸로 인해 가지고 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저런 음주에 대해서 관대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가? 저는 그건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더 가중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를 못했을 뿐이지 일단 김호중 씨가 음주를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했다.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규명했다. 이렇게 함께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피고인들의 휴대폰 포렌식, 또 통화 내역, 또 CCTV를 화질을 개선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김호중 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또 정상적인 보행도 불가능하고 또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동을 반복하고 중앙선 침범하는 모습들 뭐 이런 걸 봤더니 음주는 했다. 음주운전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명확한 혐의 수치를 확인해 가지고 기소는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안진영 기자님. 그러니까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냈는데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김호중 씨 측이 평소에 걸음걸이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안 먹힌 거예요. 걸음걸이가 왜 그리 중요하냐 물을 수 있는데 일단 김호중 씨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면서 관련 영상까지 내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죠. 아니 음주운전은 이번에 기소 항목에 포함도 안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할 수 있는데 이번 기소 항목 중에서 가장 형량이 크고 죄질이 무거운 건 바로 위험운전 치상죄입니다. 즉 이게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에 정말로 운전을 하면 안 될 정도의 상태였는지 위험 운전을 할 만한 상태였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고 경찰과 검찰은 이 CCTV 영상을 제출했던 거였고요. 반대로 이제 김호중 씨는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기 때문에 정말로 술에 취해서 위험 운전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하는 영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기소 항목에 포함됐다는 거는 김호중 씨 측의 이 반박 영상이 제대로 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 측은 나 평소에도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라고 했지만 그거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검찰은요.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호중 씨 측의 그동안 행태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경찰 협조 약속하셨는데 왜 아이폰 비밀번호 함구하시나요? 소주 3병 마실 때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성실히 말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메모리 카드 직접 제거하신 거 맞으실까요?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 어떤 끝나고 말씀하세요? 설 변호사님,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서는 법 개정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할 거 많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일단 검찰이 낸 입장은 사법 체계 어쨌든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뭐 음주 운전 자체보다는 그 후속으로 이어지는 어떤 범행들이 굉장히 큰 범행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저도 실제 사건을 해본 경험이 있지만은 이 음주 후에 이게 그냥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숙취도 깼는데 누군가 음주운전을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같은 경우는 그분이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이 CCTV에 걸려가지고 그 마신 술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역추적을 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입법의 불비는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간혹 뉴스에서 봅니다마는 사고 후에 고의 음주,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 심심찮게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었죠. 그다음에 이걸 예를 들어서 조직적이라든지 계획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블랙박스를 이 사건과 같이 블랙박스를 없앤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는 그 어떤 입법적으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주운전 측정 거부 범죄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님, 방금 그래픽 나갔습니다만 검찰이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김호중은 농락했다. 김호중은 사법 시스템을 농락했다. 사법 방해를 주도했다라면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소속사 대표의 범인 도피 교사를 낳았고 본부장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도록 했고 매니저가 카드를 제거하는 그런 모습 보이도록 했는데 이런 모든 김호중 씨 측의 증거인멸 혐의의 정점에 김호중 씨 본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김호중 씨를 비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여기서 김호중 씨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건 이 부분입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가 최근에 전해졌었죠. 그런데 이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왜 이리 늦어졌냐에 대해서 경찰이 알려주지 않았다라고서는 김호중 씨 측에서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경찰이 규정을 잘 지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본인이 빠르게 합의를 보려고 했으면 본인이 택시 회사를 찾는 등 피해자를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경찰 탓을 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경찰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도 이 상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김호중 씨가 본인의 변명만 늘어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큰 사법방해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교통사고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기준 요소가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이거라고 저는 들었는데 네네. 지금 합의를 했잖아요. 네네. 뭐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합의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방금 보셨던 사법 시스템을 농락했다든지 김호중 씨가 증거인멸의 정점에 있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징역 최대 30년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의 정도입니다. 피해 정도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 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 사망자가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합의의 정도인데 제가 처음 기사를 봤을 때에는 그 피해자인 택시 기사님이 그렇게 중하게 다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치 2주 정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합의까지 됐으니까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은 김호중 씨가 구속까지 될 사안은 일반적으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김호중 씨의 행위가 너무너무 이런저런 행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요. 조금 전에 이제 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는 5년 이하 징역이고요.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1년부터 30년까지 징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상해가 뭐 그렇게 중한 상해가 아니지만 어쨌든 법에는 1년부터 30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은 상해의 경우에는 1년에서 15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합산하게 되면 30년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45년까지도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범인도피교사 3년 이하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교사도 마찬가지고 중앙선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단순히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이게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재판부의 결단에 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단순 음주 접촉 사고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지금 김호중 씨 측이 잘못된 대응을 하면서 복합적인 중범죄가 됐고 이론적으로 실제로 이번 사건이 징역 30년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게 됐다. 김호중 씨 측이 잘못 대응하면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에 나 술도 마시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말도 했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많았습니다. 변호인 그리고 김호중 씨 측도 이거를 사과까지 했는데요. 한번 다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여움을 좀 풀어주시고 저도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잘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네네. 이번 사건에서 또 유의 깊게 봤던 게 김호중 씨 뒤에 서 있던 방금 보셨던 조남관 변호사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했던 최고위직 검찰 출신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김호중 씨를 변호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까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김호중 씨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조남관 검사장이 고등검사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 박균태 요번에 이제 고검장 하셨던 분들과 동격으로 고등검사장을 했는데 대검차장 할 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무려 3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다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그때 대검차장이 조남관 차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히 거의 최고위직 그 검찰 출신이었는데 그런 조남관 변호사가 김호중 씨 뒤에서 이렇게 배석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경찰서에서 나오는 모습은 사실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현직 검사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면구스러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너무 과했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조사받는데 이 정도 가지고 저렇게 최고위직 그 검찰 출신의 변호사까지 옆에 대동을 해야 되나?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역효과를 낸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이목이 다 조남관 변호사에게 쏠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호중 씨나 누구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오히려 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제 앞으로 가수로서 복귀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호중 씨 이 노래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만나보시죠. 100살까지만 노래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고 싶어요. 안 기자님, 지금 김호중 씨가 KBS뿐 아니라 지상파 3사에서 모두 사실상 퇴출당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향후 출연뿐만 아니라 과거 출연했던 재방송까지도 모두 금지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퇴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한시적 출연 제한입니다. 왜냐하면 KBS 기준으로 민형사상으로 기소됐을 때는 한시적 출연 제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때는 무기한 출연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 같은 경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맨 처음 기소됐을 때는 한시적 출연 정지에서 현재는 무기한으로 바뀌었죠. 네. 결국 무기한 기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는 건데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끝나는 이 3년 기간 동안은 출연을 못하고 이후에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도 다시 심사를 통해서 출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실정법은 아니지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그 연예인을 다시금 TV에서 볼 의향이 있는지 이 부분인데 네. 중요한 건 김호중 씨는 거짓말 논란에다가 조직적인 사건 은폐까지 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이런 국민정서법 기준으로 볼 때 김호중 씨의 이 공백과 TV에 출연할 수 없는 기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소식 다루고요. 저희는 정치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화여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총장이 제자들을 이대생들을 미군에 성상납시켰다. 지난 총선 막판에 민주당의 최대 악재로 떠올랐던 저 발언,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당선됐습니다만 명예훼손 혐의로 줄줄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상황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군 위안부 보내는 거 이런 거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환란이에요.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대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김준혁 후보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민주당 지도부에게 묻겠습니다. 이화여대 총장이 미군에게 성상납을 시켰는지 밝혀주십시오. 김준혁 후보자의 그릇된 성인식과 역사관이 민주당의 본 모습입니까? 더 이상 가면 뒤에 숨지 마시고 모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왜곡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오늘 학교법인 이화학당 그리고 김환란 전 총장의 유족이 김준혁 의원을 고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모레 목요일에는 이대 동창 모임에서 또 김 의원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지금 이대 측을 포함해서 이 김준혁 의원에 대한 고발이 10건이 넘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는요, 형식적인 사과는 했지만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는 볼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사과의 그 글을 올렸는데 예. 또 다른 SNS 그 X라고 옛날 트위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벌어질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또 그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역사적 진실 공방이 있으면 자기가 밀리지 않고 가열차게 투쟁해갖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글의 사과문의 진정성을 근본적으로 의심받게 하는 것이고요. 네. 또 당선 이후에 보여주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그 당시 사과는 진정성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 측 관계자들이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저희 들어오는 대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대 동문들이 고발하니까 김준혁 의원이 이렇게 반박했어요.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의정 활동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학자 출신인 제가 마치 사실을 날조해서 아예 근거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김준혁 의원이 항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뭘 들었습니까? 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역사학자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김준혁 그 의원이 쓴 책 중에 무슨 책이 있냐? 2022년에 변방의 역사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의 뿌리는 친일이다. 그 근거는 뭐냐? 예. 경성 유치원이 우리나라에서 1913년에 최초로 설립이 됐는데 그때 친일파 이완용이 만든 유치원이니까 우리나라 유치원 다 친일 유치원이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학자가 할 말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범죄 저지르고 예컨대 범죄 저지르고 이제 국회의원이 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형사 고발 같은 거 들어가면 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방해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진정한 사과를 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김준혁 그 의원이 지금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혁 의원이 이대 동문들의 고발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것 지금 막 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도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오보가 나오면서 제가 마치 여성 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되었습니다. 한창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인 올 4월에 이화여대 동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희 선거 캠프 앞에 와서 사퇴 시위를 했는데 상당수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는 순수한 동문들의 시위라기보다는 특정 정당의 선거를 위한 모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참 민주당 지지자들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뭐 갈리기는 하겠죠, 지지 정도에 따라. 근데 김준혁 의원 저는 뭐 역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아니면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아닌 것이든.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뭐 본인의 해석이 어떤 분들에게 본인도 당선된 이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편함을 드렸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것이 마치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의정활동 방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거 납득이 되는 해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소신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본인이 얘기하고 과거에 저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문건에 대해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나의 또 그 여성 대학 여자 대학이기도 하고 또 그 대학을 많이 나온 또 동문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각각 곳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동문들을 어찌 보면 하나의 그 묶음으로 해서 과거에 그 대학의 설립자가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것을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자숙을 하면서 의정 활동으로서 좀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굳이 이런 발표를 했어야 됐을까? 기자회견을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의원이 열심히 의정 활동하는 것을 지지하고 응원을 하는 것이지 뭐 완전 무결하고 정말 잘못 하나도 없고 그런 분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그냥 완전 무결해. 아니면 내가 과거에 했던 말 다 맞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억지 주장이 아니면 도대체 뭐인지 저는 조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방금 들으셨던 김준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도됐다. 그래서 내가 마치 여성 혐오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매도됐다. 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한 건데 언론이 나를 매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미군 정보 보고서를 또 공개했습니다. 본인 얘기가 맞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석필 부위원님 같이 보시죠. 몇몇 호스티스들은 접대 일환으로 공식 매춘부 역할로서 손님들과 동거를 하는 데까지
업무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얘기를 김준혁 의원이 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다라면서 추가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지금 올린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마지막에 주장도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 주장인 건데 김준혁 의원은 이 근거로 본인 얘기가 맞다라고 지금 한 셈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김준혁 의원이 과거에 이제 역사학자일 때는 저런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역사의 진실이라는 것이 과거의 여러 가지 사료라든가 그런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추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계에서도 그게 인정받으면 그게 진실로 판명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정치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김준혁 의원이 정말로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면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몇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다시 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1번 논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팩트를 제시해주고 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오보가 있거나 그랬을 때는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것처럼 본인의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방해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같이 경찰 조사를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본인에게 제기되었던 이런 여서 상납과 관련된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객관적인 팩트를 좀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신지호 의원님.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저 지금 CIC 보고서, 미군 정보 보고서를 김준혁 의원이 본인의 근거라고 다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방금 주장도 있다라는 마지막 서술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디에도 이대생이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요. 이대성이라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장하고 팩트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뭐 국회의원 시절에 쓴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 시절에 저런 의견을 냈다라고 하는데 김준혁 의원 본인이 여러 차례 지금 사과를 했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국회에 입성한 뒤에 의원이 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들이 역사적으로 어긋난 발언이 아니었는데 그 아주 교묘한 포장으로다가 왜곡해서 짜집기 돼서 아주 그 젠더 이슈로 만들어서 제가 여성 혐오자 또 뭐 변태 성욕자 이런 정도로까지 만들었는데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고 언론의 무지한 탄압일 수도 있겠지만 제 많은 부족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선거 전에는 역사학자로서 했다는 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됐잖아요. 의원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말들인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과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뭔가 모략당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후보자였을 때는 사과를 했지만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때 사과했던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는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다. 당선됐으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맞서는 세력들이 규합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반한동훈 선봉장에 이 사람을 내세운 것이 유력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군요. 들어보시죠. 저한테도 출마 권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댓글창에 의원님 지지자입니다. 출마 가능성 몇 %입니까? 누가 일부러 올린 거 아니에요? 그 질문. 계속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냥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립 구도로 딱 보고 거기에 반대되는
어떤 인물을 내세운다. 나경원 의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당 내외에서. 나경원 의원도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본인도 좀 출마로 가닥을 잡은 모양인데 요즘에 당내 지지 모임에 적극 참석하고 있답니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경원 의원과 가까운 인사가 한 언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나 의원이 가까운 의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당대표 뜻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 당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출마 권유가 많았는데 고민을 끝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구분능선을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출마의 명분과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근데 어제 아침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게 그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러면서 한동훈 주변 인사들의 뭐 사상적 정체성 이런 거를 문제 삼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경원 당대표 띄우기의 사전 포석 아니었느냐. 일각에서는 또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나경원 의원이 저녁 무렵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은 이제 출마하게 되면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친한표이든 비한표이든 하여간 가리지 않고 다 이제 표를 모으겠다. 그래서 사실상 친윤이건 비윤이건 하여간 그 가리지 않고 표를 다 받겠다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친윤과의 연대가 가셔야되는 게 아닐까. 당내에서는 다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선 직후에 나왔던 이른바 나이 연대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이철규 연대가 다시 부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 연대, 나경원, 이철규 연대가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당원들 모욕하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하고요.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거대한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왕따가 아닌 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형상들을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기세가 서서히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쪽의 유튜브 방송들이 차츰차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친윤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 지지 모임에서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꼴은 못 보겠다고 애가 타는 사람들이 많다. 나경원 의원한테 그래서 강력하게 출마를 권유했다. 그러니까요, 강선필 부위원장님, 친윤계가 한동훈 되는 꼴은 절대로 못 보겠다. 그래서 김재섭을 내세워보려고 했는데 김재섭 의원이 거절하니까 이제는 나경원 의원까지 연대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친윤하고 손을 잡아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떳떳한 당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 입으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본인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연판장 돌리고 그랬던 수모당했던 거 잊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경원 의원께서 본인 자력으로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친윤 세력과 손을 잡아서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정치 은퇴를 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이 저는 거절은 했지만 아직도 저는 살아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뭐
당대표로 나올 수도 있고 최고위원으로 나올 수가 있지만 이게 매기 효과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서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당대표 후보군에만 관심이 쏠려 있는데 최고위원 후보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고위원과의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뭐합니까? 최고위원을 다 친윤 세력이 가져간다고 하면 제대로 된 당대표로서 리더십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렇게 불안한 리더십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당대표와 대통령과의 불화까지 이어져서 결국엔 여당이 흔들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싫어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인 불안한 상황을 걱정해서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 후보군 이외 최고위원 후보군도 정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한동훈에 맞서 나경원이란 인물을 띄워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결선 투표까지 가겠다. 이런 게 이제 친윤계의 의도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와요. 나경원 의원 본인도 한동훈은 한계가 있는 인물이다라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어대한 아니다. 그건 프레임이다.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만 있지는 않겠다. 이제 일단 주 전쟁터가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맞아요. 예, 뭐 예. 그렇잖아요. 이제 예. 뭐든지 법으로 막 마음대로 밀어붙이니까. 맞아요. 예. 결국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본회의장에 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회의장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고요. 쉽게 보면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원외 당대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원외 당대표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정치 변호사님, 네네. 원외 당대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 의원이 원외에 있을 때도 나 의원 본인도 전당대회에 원외로서 나가려고 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원내면 더 나을 수도 있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나경원 의원님 말씀에 조금 그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과 야당과의 전장이 전쟁터가 국회입니까? 제가 봤을 때 국회 아닌 것 같거든요. 원내에서 국민의힘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계속 무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에 있어서 지금 알짜 상임위원장 다 뺏겼잖아요. 7개 남은 거 이거 받을래 말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생각에 108석 가지고 원내에서 국민의힘 힘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주 전장은 국회가 아니고 원내가 아니고 원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제대로 싸우려면 원외에서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대안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대안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총선 책임지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그런 이야기가 힘을 받는 척하다가 그러다가 역시 대안이 없구나. 그러면 결국은 될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 게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한 전선, 반한의 선봉장에 김재섭이냐, 나경원이냐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은 임박한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본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동훈과 함께할 분들의 진용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확정만 남았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등판 확정됐고 같이 등판할 사람들도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스태프들도 같이 세팅이 다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만 확정되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신지호 의원님. 네. 평소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도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관여돼 있으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혹시 뭐 귀띔 좀 해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뭐 취재 열심히 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저 청년 최고위원은요. 사실 뭐 여기 우리 그 시사쇼 정치다에도 출연하는 네.
그 천목회 소속의 이제 박상수 변호사. 네. 박상수 변호사가 어떨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4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당원 당규상. 근데 금년 4월에 만 45세가 됐어요. 예. 그래서 석 달 차이로 출마 자격이 예. 없는 것으로 이제 판명이 돼가지고 뭔가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최고위원회 한동훈 위원장 측 러닝메이트로 박상수 변호사를 검토했는데 검토했던 건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석 달 차이로 그렇군요. 출마 자격이 그래서 안 지금 돼가지고. 다른 예.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고 그것만 남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님이 지금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저희 취재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모든 이 따르는 같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용이 갖춰졌고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후보만 확정되면 아마 한동훈 캠프가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모습도 저희가 취재가 되면 구체적인 면만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16살에 정치에 입문했던 그리고 최장수 총리까지 지냈던 독일의 보수 정치인이죠. 헬무트 콜 총리를 언급을 했다고 해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 두 가지의 방점을 놓고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문을 작성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는 저는 이런 기준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냐 미래냐. 지금의 어찌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권력이 아니라 이제 과거의 권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미래 권력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다음 대선에서도 도전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스탠스를 가져가려면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청년 정치인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 커갈 수 있도록 어떠한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찌 보면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앞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청년 정치인들이 그래도 기반이 굉장히 민주당보다는 탄탄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뭐 지금은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과 지금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상당히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같이 활동을 하던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특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청년 정치인들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는 이 같은 세대에서의 어떤 청년 정치인들이 아직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2의 김재섭, 제2의 어떤 이준석, 천하람을 더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고 지금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일단 선례가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90년대 이후생들이 이제는 그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가져가서 이 청년 정치인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는 이러한 포인트, 미래 이미지라는 포인트를 잘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한동훈 캠프 진영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반한동훈 진영도 지금 움직임이 활발하죠. 최근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주호영, 권영세, 김기현 이렇게 이름도 구체적으로 나오고요. 가급적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을 견제하는 목소리에 당 중진들도 가세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할까?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찐윤인 이철기 의원이 총대를 맺습니다. 들어보시죠.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을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주변을 에워싸고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우려하시는 거죠.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허위를 하더라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분들은 그런데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언론에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동훈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한동훈 주변에
좌파 그룹 인물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한 보도가 촉발시킨 그 논란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한 언론이 보도했던 거예요. 지금은 기사가 바로 삭제가 됐습니다. 외부 자문 그룹이 있다라면서 여기 나와 계신 신지호 의원님 계시고요.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묶어서 보도하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강남 좌파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좌파 출신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하면서 이 기사는 삭제가 됐다는 걸 한 번 더 짚어드리면서요. 신지호 의원님께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명되셔가지고요. 근데요, 그래서 저 보수 우파 내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 중에 그 성을 바꿔갖고 좌동훈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네. 참, 그리고 어제 이제 이철규 의원이 저 얘기를 했고 근거로 든 게 이제 그 기사인데 삭제된 기사인데 저는 제가 그 좌파 출신이라는 걸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요. 1992년에 30년도 더 됐습니다. 공개적인 전향 선언을 통해서 사회주의 포기 선언을 했고 그래 왔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상 검증을 하겠다. 일종의 철진한 색깔론을 가지고 이제 한동훈 때리기에 나서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한 가지만 지적하면요. 이철규 의원은요. 작년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사무총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인재영입위원장을 했잖아요. 그 신문 기사를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데요. 그때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김경률 회계사 등에 대한 영입 작업을 본인이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가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그 영입이 공식화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입을 한 사람을 저렇게 지금 좀 사상적으로 벌거죽하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참 정치인 이전에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 저게 할 일인가? 참 씁쓸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방금 그래픽 나갔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상부터 검증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한동훈은 강남 좌파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강남 좌파는 조국 대표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동훈을 이제 사상 검증해야 한다라면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친윤계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 가까우신 분이 맞죠? 제일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요.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 맞고요.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고요. 이 갈등설이야 또는 그다음에 이 갈라섰다 이런 그런 것들이 외부로 표출된 과정이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분이 어떻든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 윤 대통령에게 그 등을 돌리고 사실상의 전에 궁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한동훈이 궁중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자,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대통령은 여당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당이 사랑받아야 대통령이 더 힘을 갖게 되겠죠.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맞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나올 법한 궁중암투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간부에 불과했던 한동훈을 누가 키워줬는데 갈등설이라는 말 나오게 한 것 자체가 괘씸하다. 이런 말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검찰의 중간 간부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부장검사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부장검사가 검찰의 중간 간부지 검사장이 검찰의 중간 간부입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하에서 좌천되기 전에 뭐 했었습니까?
그 대검에 반부패 강력부장이 있었잖아요. 검사장 이미 한 지가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철규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고 그래도 검찰의 중간 간부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뭐 저기 어디 지방경찰청장을 경찰의 중간 간부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저 이야기, 심평 변호사의 저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저 굉장히 많이 듣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키워준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를 발탁해가지고 일약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하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 뒤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 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와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뭐 비난한 뜻으로 저렇게 사용되는 건 전 굉장히 뜻밖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법무장관 시켰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누구를 어떤 특정한 개인을 뭐 키워주기 위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런 대통령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지금까지 했던 장관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누군지 압니까? 무슨 부 장관이 누군지 압니까? 그래도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제일 눈에 띄는 장관 둘만 꼽으라고 하면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누구를 키웠다 이런 표현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21세기 대한민국 그 상황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은 당권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나온 얘기를 보면 좀 기류가 다른 것 같기도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시면 다음 그래픽입니다. 예.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 지난주까지는 확보했는데 묘하게 변수가 생겼다. 용산에서 한동훈 지지하는 의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걸로 보이는데 의원들도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 얘기입니다. 용산에서 뭐 이런 모니터링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했나 봅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8 전당대회 때 그 당시에는 용산의 주요 참모들이 거의 노골적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 내외에서 좀 과했다, 지나쳤다, 뭐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총선 참패 이후에 용산의 뭐 당무 개입은 뭐 원칙적으로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작년 3.8 전당대회 때는 좀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요번에도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친윤, 뭐 그 내에서도 뭐 찐윤이라고 불리우는 이철규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 저게 이철규 의원 개인의 의중인지 아니면 뭐 용산의 의중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오해와 억측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당무 개입을 않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수차례 그 입장을 표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거다. 예. 저분들이 뭐 친윤, 찐윤 뭐 이런 입장이라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 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반한동훈 전선이 규합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 TF 팀장을 맡았던 조정훈 의원도 오늘 좀 수위 높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완전히 무오하다. 어떤 오류도 없는 사람이다. 인간으로서 그럴 수 없고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뭘 할 말은 없지만 당대표라는 자리에 오르시면 왕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질문,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답변해야 될 책임이 있을 겁니다. 강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지금 조정훈 의원 얘기는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이런 얘기는 해당 행위다. 그리고 한동훈은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한동훈도 오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아니 뭐 원론적인 말이고 당연한 말인데 메시지보다 이 메신저가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정훈 의원님께서는 제가 아는 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상당히 가까운 분이셨는데 요즘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갈라쓴 건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근데요, 저는요, 최근에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네. 중국 소설 초안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한나라 유방이라는 왕이 있고 그 유방이라는 왕이 한신이라는 동네 건달을 발탁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전투를 같이 치러오면서 한신을 대장군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유방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한신 대장군을 모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왕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방 왕도 의심을 하고 막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신 대장군이 의심을 안 받으려고 충성을 막 보여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의심을 하니까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둘 다 이게 안 좋은 결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실과 여당의 친윤 인사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걸 두고 경쟁을 해야지 자꾸 사람을 두고 비난을 하고 경쟁하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TV조선의 유튜브에 출연했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번 주가 한동훈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그 공작이 가장 거셀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 중으로 뭐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마 이번 주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출마 종용을 위한 다리몽둥이 부러뜨리기 공작이 제일 강할 시기일 겁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고 하지만 그거 부러지나요? 오히려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무기가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색깔론이고 하나는 원외 대표로 되겠느냐 이런 건데 이게 둘 다 내로남불이거든요. 아까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영입을 한 사람들을 지금 뭐 거기 뭐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밥에 지금 가르침을 뱉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도 작년에 본인이 초선 의원들 연판장만 없으면 당대표 출마했을 거 아니에요. 원외 시절이었거든요. 본인도 원외로서 당대표에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네. 이것도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두 가지 무기가 벌써 하루 이틀뿐이 안 지났는데 그게 별 효력이 없구나 하는 게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야지만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앞둔 상황도 저희가 계속 체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